우리 김재영 대표님하고 우리 박영춘 부회장님,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우리 임원들 오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 대법원에서 그 재판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4년 6개월 끌어왔던 5구 보궐대선 무효소송 오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 판결했습니까? 네, 판결했습니다. 결과는 원고 패소. 오늘 청구 취지를 우리가 냈던 그 청구 취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기각한다. 요게 오늘 판결 내용의 전부였고요. 판결문은 이제 우리한테 송달되어 오는 걸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처음에 이런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분들도 또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 어떤 소송이었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소송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오늘 이런 그 결정이 난 부분까지 좀 쭉 설명을 요약해서 한번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소송은 2017년도 6월 5일 날 우리가 제기를 했습니다. 네. 5구 보궐대선의 그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었는데요. 그래서 2017년도 6월 5일로부터 약 이제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보통 이 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이내, 180일 이내 선고를 하게끔 돼 있는 건데, 무려 4년 6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이 부정선거로 우리가 당선됐다고 주장하는 문재인이 임기를 마치는 상황을 앞두고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가 뭘 주장했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도 이제 선거 무효 소송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는 뭐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QR 코드를 사용한 것이 법에 위반됐다라든가 아니면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 사인을 찍게 되어 있는 것을 인쇄로 대신하도록 한 부분, 그런 것도 우리가 문제 삼았었고, 더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핵심 쟁점은 그였습니다. 비밀 투표 침해 부분. 그건 뭐냐면 QR 코드, 사전 투표에는 QR 코드를 인쇄하고 있는데 그 QR 코드 안에는 투표용지만의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 고유 번호를 투표용지에 인쇄를 하고 그것을 절취하지 않고 개표장까지 나오고, 더구나 전자 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것에 스캐너를 달아서 그것을 디지털 정보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미지로 저장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 안에는 기표 내용과 고유 번호가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악의적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사전 투표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선거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법 위반이고 선거 무효라는 다툼을 해왔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5구 보궐대선 때는 특이하게도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사용했던 투표지가 모형이 달랐습니다. 특히 제가 사용했던 후보자와 후보자 간 사이에 그 구분되는 선이 외줄 하나인 선인 그 투표지는 개표장에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내가 투표했던 그 투표지는 개표장에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럼 그런 국민이 나 하나였느냐? 아니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증언을 해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선거의 본격적인 부정선거는 5구 보궐대선 때부터다 해서 우리가 그 소송을 제기했고, 또 6.13 거쳐서 4.15 총선까지 오면서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소송이 5구 보궐 무효 소송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오늘 그 판결이 나기까지 몇 네. 번의 재판이 있었나요, 그러면? 딱 재판을 한 번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바로 변론 종결. 아주 특이한 그런 재판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고, 이 재판부에서 원고의 생각을 다시 들어보고 쟁점이 뭔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쟁점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재판부는 어떤 일인지 그냥 우리가 냈던 서류를 한번 쭉 여기 나열해 놓고는 발로 변론 종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1호 사건인데 61호 사건 말고 이제 78호 사건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송 들어갈 때 한 7건 정도의 소송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소송이 한 3건 정도였거든요. 그 3건 소송 중에서 2개를 묶어서 같이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서석구 변호사님이 그 대리인을 맡고 있는 78호 사건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 사건이고 그래서 2개 사건을 같이 묶어 가다가 우리 거 먼저 오늘 패소 판결을 했고 그 서석구 변호사님이 맡고 계신 그 78호 사건은 13일날 다시 변론 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결하게 되겠죠. 그것도 뭐 지금 이렇게 판결 난 거를 봤을 때에는 네. 뻔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달리 나오진 않을까요? 오늘 특징은 뭐냐면 그 패소 이제 판결문을 읽어내면서 보통은 이제 판사의 판단 부분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자, 그 우리의 청구 취지를 기각한다라고 해놓고 왜 기각하는지 그 판단을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게 이제 읽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끝내더라고요. 그럼 쟁점이 뭐였고 그 쟁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 이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오늘 판결은 보니까 앞서서 뭐 형사 사건들은 많이 있어서 그것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별도로 우리 이 61호 사건을 위해서 이제 따로 시간을 잡았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단독 사건에 우리 단독으로 이제 판결을 한 사건인데 거기서 조금 그렇게 판결 이유라도 판단 이유라도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우리의 판단 핵심 쟁점은 제가 그 마지막 한 번 있었던 변론에서 그랬거든요. 이 146조 3항 위반 공직선거법의 143항 뭐냐? 그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비밀투표를 침해한 부분이 있다. 비밀투표 침해 부분 167조 1항 공직선거법 위반과 146조 3항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 QR코드의 고유번호가 문제가 된다. 이거에서 판단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그런 언급이 일절 없더라고요. 네, 좀 황당한 오늘 판결문을 듣고 온 거죠. 그래서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면 그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형식적으로 딱 일방적으로 천대엽이가 그걸 읽고 나서 바로 퇴장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뭐 따질 수도 없고 자 이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가 있을 때 부정선거를 한다. 그 부정선거범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으로 발표하고 소송 들어오면 또 4년 6개월 끌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은 속수무책 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법원이라는 곳이 저렇게 만약에 부정선거범과 결탁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커버를 해주고 쉴드 쳐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대한민국 현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런 판결을 낼 거로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끌어왔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 같은 거.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이런 판결을 뭐 일찍 낼 수도 있잖아요. 네, 2018년도에 우리 같이 들어갔던 소송, 특히 이제 정창호 목사님이 이 5구 보궐대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 소송이 2018년도에 패소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 그 노무현 그 선거 때부터 부정선거를 다퉜던 이재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치과의사분. 그분이 했던 소송이 또 2019년도에 또 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우리는 2년을 더 끌어서 이제 2021년 다 보내는 이 마당에 이제 판결을 해요. 자, 도대체 난 그 이유가 뭘까 항상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쟁점이 뭔가 그 법관의 양심으로 쉽게 패소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핵심 쟁점이 QR코드 부분이니까 그 QR코드 부분에 대해서 엉터리 같은 판결문을 썼을 때 혹시라도 후환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만약에 QR코드가 전혀 비밀투표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나중에 그 고유번호에 의해서 비밀투표 침해라는 부분이 나중에 재조명 받게 되면 엉터리 판결한 이 판결에 대한 법관의 책임이 있지 않겠나 이거죠. 네, 그래서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질질 끌다가 근데 그러면 그냥 놔두면 만약에 문재인이가 임기를 맞춰버리게 되면 더 이상 소외 이익이 없다고 해가지고 파기, 자판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끝낼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아마도 그 미국에서 트럼프 진영에서의 부정선거 시비 걸었던 것이 결론이 나서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쫓겨나는 상황.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조차도 부정선거였다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 문재인이가 부정선거였다라고 알려져서 낙마하는 끌어져 내려오는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15 총선에 이 증거 보존되어 있어서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 4.15 총선 무효 소송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재검표할 때마다 증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고 국민들이 그걸 알아가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고 싶었다. 그래서 저 2017년부터 부정선거로 주장해왔던 저 원고들이 패소했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짚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짚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뭐 패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온 상황이니까 더 이렇게 그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소송으로서는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죠. 야, 이제 그럼 패소했어.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 모든 걸 손을 놓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전 투표용지의 QR 코드라는 부분, 이 고유 번호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비밀 투표를 침해했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화 목적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관심을 놓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제가 4년 넘게 QR 코드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했어도 호응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4.15 총선 부정선거가 불거지면서 상대적으로 5구 보궐대선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QR코드 문제는 사실 좀 묻힌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새로 나오는 증거, 뭐 배춘율 투표지, 뭐 일장기 투표지 이런 거에 오히려 관심 갖지, 비밀 투표 침해라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오히려 국민들 관심이 멀어진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다시금 이 패소 판결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QR코드 문제, 고유번호 문제가 그게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차후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야말로 좀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했을 때에 예전에 뭐 보면은 역사 뭐 바로 이렇게 바로잡기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뒤집는 그런 일들을 문재인 이 세력들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것도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시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으로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소송을 제가 제기할 때 이게 뭐 패소한다고 끝날 사건 같으면 저는 아마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본질적으로 모든 그 앞뒤 정황이 다 드러날 때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소송입니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패소 판결을 했다고 해도 승복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일단 승복이 안 돼요. 네. 국민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끝내 QR코드와 서버의 문제, 네,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선거 이 정상화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의혹이 풀릴 때까지는 계속 파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소 판결이 끝이 아니라 이제 어쩌면 이 진상규명의 시작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제부터라도 저거 패소했지만 저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 판사들 정말 저 제대로 판단한 거냐 아니면 오판한 거냐 이 문제까지. 그래서 이 대법관들도 나중에 이 판결문을 위해서 책임질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 그 매듭 말은 이따가 부회장님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는 걸로 하고, 네. 일단 부회장님 한번 마이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부회장님도 그 원고로서 같이 참여를 하신 건가요? 네. 이렇게 그 쭉 지켜보신 그 결과 또 뭐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 또 생각했던 부분, 느꼈던 부분들을 좀 한번 소회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 사건 번호가
2017수 61호 사건이거든요. 우리 그 김재용 회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또 뭐 얘기한다는 건 좀 저기 하고, 그러면 그 부정선거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전 선거는 아예 없애야 된다. 그거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투표한 장소에서 개표를 한다. 그리고 전자개표지 쓰지 말고 수개표로다가 해서 숫자를 세면은 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근데 공정하게 해라 얘기하죠. 공정하게 하면 뭐 좌파가 됐을 때는 또 좌파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또 혜택을 보고, 또 우파가 되면 또 우파 나름대로 또 혜택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국민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선진국이 되려면 선거가 공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정하지 않았어요. 19대 대통령 5구 대선도 부정선거. 그거는 뭐 투표용지,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몇 장 나왔냐면 72,310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락에.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요. 공직선거법 146조 3항.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니까요. 그 위반한 걸 갖다가 어디 판결을 기각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5구 대선, 5구 19대 대통령 선거, 그것도 무효입니다. 무효고, 6.13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 또 부정선거 했어요. 지방선거가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서울에 그 구가 몇 개예요? 25개죠. 네. 25개인데 24개가 다 더불어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있을 수 없는 거다. 사전선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거 하고, 또 4.15 국회의원 선거, 그거 사전선거에서 막 뒤집혀졌잖아요. 사전선거의 그 비밀투표 위반, 146조 3항 위반, QR코드, 그게 그 계속 애들이 선관위가 계속 그 비밀투표 위반을 하고 QR코드를 쓰고, 원래는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QR코드를 씁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사유로도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그러면 3번씩이나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관위가 계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아예 없애고 구에서 동에서 하면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부정선거로 없앨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법원하고 짜고 계속 부정선거를 하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없애야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거서 그래서 오늘도 그 엄청난 화가 많이 났는데, 그건 뭔가 우리 국민이 재앙이 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정도로 뭐. 네, 부회장님이 그동안 또 우리 회장님과 더불어서 네. 지금 이 재판이 4년 6개월 끌어왔다고 하는데, 뭐 그 이전부터 이렇게 근 4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4년 6개월 됐어요. 그 함께 동고동락을 해오다시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많이 또 이렇게 그 보필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어떤 느낌? 우리 김재용 회장님이 그 엄청 잘 싸웠기 때문에 네. 아주 그 만족을 느끼고요.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봅니다. 듣자 하니까는 김재용 대표님이 상당히 법적으로 해박하시고, 예. 웬만한 변호사보다도
아주 상당히 또 능가하실 만큼의 이 서류 작성하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우리 그 김재웅 회장님이 숨은 그 실력이 엄청납니다. 네, 그런 정도의 또 준비를 해서 변호사한테 준다든지 그러면 변호사가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보다도 더 우리 회장님은 나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진실만 얘기하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거고, 진실해야지만이 정의가 나오는 거고 자유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파로 무소속으로 나오던 우파 후보자가 나와야 된다. 누가 나오든 나와야 된다. 인물이. 싸움을 해 오시면서 상당히 뭐 김병희 효자 없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그동안 멤버로 활동했던 분들이 여러분들 계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간다라는 것은 또 쉽지 않을 부분이잖아요. 우리 부회장님도 중간에 이거 내가 빠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저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좀 돈 벌러 댕기고 그래서 태극기를 좀 못 들어서 좀 미안한데 그거가 좀 아쉽고요. 우리 이게 부정선거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손해가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없애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된 선진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복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 탄핵 했잖아요. 헌법 84조 내란죄고 예란죄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시켜요? 그건 사기친 거죠, 국회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헌법을 잘 지켰어요.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통과돼야지만이 장관 자리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를 이렇게 존중을 했는데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선거를 치를 때 다 부정선거로다가 법원하고 선관위하고 짜고 부정을 저지르고 눈 감아주고.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 역사도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이 산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 네. 받으시고요. 네네. 예, 우리 대표님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고, 네, 혼란스럽죠.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분야가 전부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런 재판을 통해서도 여실히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재판을 하게 되면 여실히 느끼는 내용인데 또 반대로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이렇게 표정 보면 정말 까마득합니다.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 그냥 너무 순진무구한 그런 까마득한 표정들을 볼 때 저는 어떤 때는 좀 절망감을 느껴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나. 그래도 완전히 그냥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라는 게 좀 항상 마음이 무겁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패소하면서 다시 한번 다가오는 것은 정말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범들은 그야말로 조금만 뻔뻔하게 되면 소송은 해봤자 4년 6개월 이게 다 끝날도록 버텨버린 그만일 것이고, 또 그 판결은 부패한 판사가 원고 패소시키면 무위로 돌아가고, 이거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상실한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래도 관심 갖고 있는 국민들이, 좀 지혜로운 국민들이 조금 늘어나면 망하는 속도라도 좀 늦춰보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면 정상화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뭐 그런 희망과 절망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뭔가 우리보다 더 나은 부정선거 규명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미국 쪽에서 승부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민도 전혀 부정선거에 몰랐던 국민들도 부정선거가 있긴 있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래도 뭔가 회생에 하나 일말의 그 실타리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이지만 국민들께서 부정선거 문제를 직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직시해야만 해결됩니다. 오늘 또 두 분 이렇게 또 재판 받고 여기까지 또 4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이 싸움을 대부분의 우리 그 국민들은 이러한 그 사안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왔을 텐데 네. 그래도 두 분을 비롯한 또 회원들께서는 거기에 마음을 쓰고 계속 왔을 텐데. 그렇죠. 이제 우리 소송할 때 그 인지대 부분 해결해 주셨던 많은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좀 죄송하다는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았는데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비용을 부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나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저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렇게 4.15 총선에 와서는 정말 많은 무효 소송이 진행이 증거 보전을 통해서 새로운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4.15를 거쳐서 다른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부정을 막거나 아니면 부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4.15 그 총선 부정을 알리는 시발점이 이 서울 15일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 송파구 네. 대표 현장에서 거기서 그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네네. 또 알려지면서 네. 또 특별히 또 저희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그 생방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맞아요. 그게 기여한 그 계기가 됐다는 평이 있던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과정을 돌아보게 되면 참 극적인데요. 예,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송파구 개표장을 우리가 그때 지키지 않았더라면 어떤 도화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송파구 선관위를 그 사전 선거가 끝난 날부터 감시를 했고요. 그 꽤 많은 그 송파구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선관위를 감시했습니다. 그 감시하는 과정과 또 개표장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선구자 방송에 와서 중계 방송하는데 그때 소재가 있었죠. 어떤 소재냐면 우리가 투표소에서의 봉인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또 개표장에서 확보한 그 봉인지를 비교했을 때 사라진 게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선구자 방송에서 방송이 나갔고 또 그 석촌 사전 투표소 문제였는데 그거 외에 다른 그 봉인지 문제를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러 왔던 그 투표 참관인을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쇼킹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 4.15 선거 전에도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사전 선거 그 4.15 선거를 감시하자고 세미나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뭔가 와닿지 않았던 국민들이 개표장에서의 그 상황을 보고 좀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 결과 사전 투표의 결과가 너무나도 당일 투표와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고 이제 당사자였던 후보자였던 뭐 예를 들면 민경욱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나오고 소송에 들어가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종로구에서 후보로 나왔던 황교안 그 전 총리 같은 분들도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재검표를 통해서 나오는 증거들을 보고 이제 이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부정선거 싸움에 뛰어드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 첫 단추를 낄 때 사실 선구자 방송 그 밤을 새가면서 그 송파구 개표장의 상황을 중계 방송했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의 결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부정선거가 밝혀졌을 때 그 당시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개표장에서 노력했던 분들 그 선구자 방송 같은 유튜브 방송들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도 그날 밤 꼴딱 세우면서 그 준비를 해서 비교하는 것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것을 협조를 부탁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투표소에서 봉인지 하나 찍는 것도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부정선거는 어떻게 감시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가 있을지라도 부정선거의 맥락을 짚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구파발에 있는 은평 제1교에서 세미나를 할 때 발표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발표할 내용을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부정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파악했느냐 하면 저는 소재를 몇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그 송파구 석촌 사전투표소에서 봉인지가 완전히 달라진 부분. 그럼 우리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의 봉인지가 개표장의 봉인지가 달랐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남양주 그 사전투표소를 비추고 있던 CCTV에 잡힌 장면을 보게 되면 웬 느닷없이 어떤 여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온 여자가 그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에서 느닷없이 봉인제 서명을 한 게 나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양천구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앞에 그 선관위 앞에 건물 앞에 빌딩 앞에 아스팔트에서 봉인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사전투표가 끝난 그 다음 날입니다. 네, 그게 어떤 의미냐? 네, 왜 봉인지가 느닷없이 어떤 선관위 직원 구두 발바닥에 묻어서 건물 밖으로 나왔느냐 하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조합해보고 그 다음에 6.13 지방선거에서 가짜 투표함이 또 사용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네, 이 뭔가 선관위 사무실 내에서 사전투표함이 들어온 그날 사전투표함에 뭔가 손을 대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송파구에서 경험했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사전선거가 딱 끝난 날 한 저녁 9시 반쯤 됐나요? 우리는 선거 감시하는 팀들이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자리에 한 10여 명 되는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 자리에 김호준이가 와서 그 사람들을 독려를 합니다. 야, 저 사람들 뭐냐? 같이 우리 이 사전투표함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냐 뭐냐 말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일정 시간이 되고 사람들이 다 모이고 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있는 선관위로 올라갑니다. 우린 놀랬죠. 저 사람들 왜 단체로 올라가냐. 자, 저는 이제 그걸 나중에 그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과 석촌 사전투표에서 벌어진 일, 양천구 거를 다 함께 묶어서 보니까 이거는 뭔가 그 선관위 내에서 작업하는 작업 요원들이었다라고 제가 나중에 그렇게 결론을 전부 다 내렸어요. 뭔가 수상하지요.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 부정선거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다를 우리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추론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될 때 뭘 해야 되는지 나와요. 뭔가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자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뭔가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다 바꿔 넣어야 되는 장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마음 놓고 국민들의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부정선거 하던 것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부정선거법론은 잡히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선거가 있더라도 그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하셔서 선거 감시에 중점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신 그 날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1948년 8월 15일이거든요. 건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깨에 멍에를 지지 마세요. 노비가 되지 마세요.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정선거를 하면 우리 국민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깨에 멍에를 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주인인데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노예가 됐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 자유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막아야 된다. 개인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을 노비로 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정선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는 없애고 본선거하고 또 선거한 자리에서 개표하고 그리고 전자개표 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 확실한 부정을 막을 수 있다. 했던 얘기니까 또 우리 제가 알기로는 선거자 방송이 여러 그 유튜브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계정이 삭제되고 폭파되고 막 이런 과정을 엄청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주시는 부분이 장해 보입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그 하다 보면 다시 또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은 이긴다. 네.